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64살이죠. 평생 중학교에서 교장까지 지낸 교육자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팔아버렸거든요. 그것도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64년을 살아온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평생 미혼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젊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맞선도 여러 번 봤거든요. 하지만 결국 혼자 사는 길을 택했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준호는 저보다 4살 어려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제가 동생을 돌봤어요. 학교 다녀와서 동생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일보다 동생 일이 우선이 되더라고요. 대학도 그랬어요. 저는 서울 좋은 대학 갈 성적이었는데 동생이 재수를 한다고 해서 저는 교대로 갔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하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되니까 빨리 돈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하라는 부모님 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교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월급으로 동생 대학 등록금 댔어요. 준호는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싫어해서 대학도 겨우겨우 졸업했거든요. 그 사이 저는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죠. 좋아했던 남자분도 제가 너무 가족에게만 신경 쓴다면서 떠나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은 자연스럽게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준호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 변두리의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제법 괜찮은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넓었지만 그래도 평생 살던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교장까지 하고 은퇴했어요.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고 자부했거든요.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제법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럽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빚까지 졌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당분간만 누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인 선미 씨와 함께 말이에요. 저야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동안 제가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혼자 살던 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훨씬 활기차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선미 씨도 처음엔 정말 예의 바르게 굴었거든요. 언니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면서 과일도 깎아주고 차도 끓여주고요. 집안일도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준호한테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6살 어리니까 58살이었거든요. 아직 젊은 편이죠. 준호도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취업 준비한다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누나 덕분에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정말 든든한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에 준호가 정말 일자리를 구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월급도 그런대로 받을 만했어요. 이제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적금도 모아야 하고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니까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요. 저야 뭐 상관없었죠. 오히려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거든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녁 때 함께 밥 먹고 TV도 같이 보고 이런 게 가족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선미 씨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예의 바르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제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선미 씨가 와서 채널을 바꿔버려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이죠. 처음엔 실수인가 싶어서 넘어갔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도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면서 비켜달라고 해요. 심지어 제가 먼저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어도 자기 일이 급하다면서 양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 주방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준호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나, 선미가 원래 좀 급한 성격이야.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누나도 참 요즘 예민해졌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이런 말을 하고요. 가족이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 하나로 모든 무례함이 정당화되더라고요. 제가 뭘 불편하다고 말하려고 하면 가족 아니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저도 그 말에 넘어갔죠. 그래,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면서요. 더 심각한 건 선미 씨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미 씨 친구들 서너 명이 와서 마작을 하는 거예요. 제 집 거실에서 말이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그것도 낮에 제가 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 사이에 와서 자리를 다 차려놓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실 테이블이 마작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래서 선미 씨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도 참 꼼꼼하시네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시나요?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별일 아니라고요? 남의 집 거실을 허락도 없이 마작장으로 만드는 게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친구들이었어요. 저를 보고는 아, 언니세요? 선미 언니가 맨날 얘기하는 하면서 인사는 하는데 표정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고 저는 얹혀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준호한테 이야기했더니 또 그 말이에요. 누나, 우리 가족 아니야? 선미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거 아냐? 친구들이랑 놀게 해줘. 그리고 마작이 뭐 큰일이야. 큰일 아니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게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양보해야지 하면서요. 그 후로 선미 씨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요. 저한테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요. 심지어 제가 집에 있으면 거추장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일부러 밖에 나가곤 했어요. 제 집인데도 말이에요. 1년쯤 지났을 때였나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것도 정말 심하게요. 열은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몸살이 정말 무서워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동생 부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미 씨한테 부탁했어요. 죽 좀 끓여달라고요. 밥은 목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뜨거운 죽 한 그릇 정도는 먹어야 기운이 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는 요리 안 해요. 배달시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3년 동안 공짜로 집을 내어주고 전기세 수도세 다 제가 내고 그런데 아픈 사람이 죽 한 그릇 부탁하는데 배달시키라고요? 배달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요? 39도 열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문 열고 배달받고 그래요? 더 가관인 건 준호였습니다. 제가 정말 서운하다고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누나도 참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죽 정도야 배달시키면 되잖아. 선미도 요리 안 하는 사람인 거 누나도 알잖아. 예민하다고요? 아픈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요리 안 하는 사람이라뇨? 물만 끓여서 쌀 넣고 저어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요? 아니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저한테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허탈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부엌에서 엄마 유품인 예쁜 그릇들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찬장 제일 윗칸에 정성스럽게 모셔뒀는데 말이에요. 그 그릇들은 엄마가 결혼하실 때 시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정말 곱고 예쁜 백자 그릇들이었어요. 이상해서 선미 씨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중고로 팔았어요.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마치 자기 물건 처리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끼시던 그릇들이었거든요. 명절 때만 꺼내서 쓰시던 정말 소중한 그릇들이었어요. 저한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담긴 유품이었는데 선미 씨한테는 그냥 오래된 그릇이었던 거죠. 제가 펑펑 울면서 항의했더니 선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몰랐네요. 그냥 오래되고 낡아서 버릴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에요? 70년이 넘은 우리 집 가보를 허락도 없이 팔아놓고. 미안하다고요? 더 어이없는 건 준호였어요. 제가 울면서 따지니까 또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나, 그까짓 그릇 가지고 왜 그래? 새로 사주면 되잖아. 선미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그까짓 그릇이라고요? 엄마가 평생 아끼신 유품을 그까짓 그릇이라고요? 새로 사주면 된다고요? 70년 된 가보를 새로 사면 똑같아요? 그리고 몰라서 그랬다고요?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파는 게 몰라서 할 일이에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동안 무료로 집을 내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준호 부부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죠. 이 집 그냥 우리가 명예 바꿔달라 하자. 누나는 어차피 혼자고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선미 씨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게 좋겠다. 누나도 혼자 사는데 이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작은 곳으로 이사 가서 사는 게 나을 거야.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무료로 집을 내어주고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제 집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런데 누나가 쉽게 응할까? 워낙 고집이 센데. 괜찮아. 조금씩 압박해보자. 누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들 거야. 우리가 잘 말하면 응할 거야. 압박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 물건 팔아버리고 이 모든 게 저를 지치게 만들어서 집을 넘기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겠다고 말이죠. 평생 착하게만 살았더니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저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 여사를 만났거든요. 박 여사는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에요. 상황을 다 이야기했더니 박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내 집인데 왜 눈치를 보고 살아? 변호사라도 만나봐. 그러면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일단 집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세 사는 사람도 없고 근저당도 없고 완전히 제 소유였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팔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 부부가 살고 있어도 제 집이니까 퇴거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집 근처에 있는 큰 중개업소였는데 김 실장이라는 분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은밀하게 진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값도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3년 전보다 거의 2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파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매물로 내놓자마자 연락이 많이 왔어요. 김 실장이 말하길 요즘 같은 집이 잘 안 나온다면서 상태도 좋고 위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주일 만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중간에 선미 씨가 수상하게 여기더라고요. 부동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재고 가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집 구경 온다고 둘러댔어요. 김 실장한테도 미리 말해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선미 씨는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뻔뻔하죠. 계약까지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굴면서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10일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하면서요. 사실 그 2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 부부를 보면서 곧 이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준호 부부의 행동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더 들었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집을 자기들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선미 씨는 벽지가 좀 낡았다면서 새로 바꿔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계약도 끝나고 잔금까지 받았어요. 이제 정말 집을 넘겨줄 일만 남았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집 팔았어. 다음 주까지 나가줘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조용하게 말했거든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처음엔 준호도 선미 씨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어보길래 다시 말해줬죠. 이 집 팔았다고. 다음 주에 새 주인이 들어와. 그때 선미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준호도 허둥지둥하면서 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3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선미 씨는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무하다,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족이라고요? 그 가족이 3년 동안 저한테 뭘 해줬나요? 제가 아플 때 죽 한 그릇 끓여주지도 않고 제 소중한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팔아버리고 심지어 제 집을 자기들 명의로 바꾸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가족인가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래도 혈육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제가 대답했죠. 혈육이면 뭐든 참아야 해. 혈육이라면서 3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뭐야? 그날 밤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선미 씨는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준호도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누나가 너무하다고 하소연하고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저를 악담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시끄러웠어요.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준호 처가 식구들도 와서 언니가 너무한다고 하고 동네 아줌마들도 와서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이 결정이 옳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3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선미 씨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실망이라고요? 3년 동안 저를 우습게 본 사람이 뭘 실망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그래도 우리가 형제 아니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오히려 너한테 실망하실 거야. 누나한테 그렇게 폐를 끼치고도 뻔뻔하게 굴다니. 그러니까 준호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일주일 후에 준호 부부는 짐을 쌌습니다. 선미 씨는 친정으로 갔고 준호는 고시원에 방을 구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면서 나갔어요. 선미 씨는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이 일은 잊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한다고요? 지금도 후회 안 하는데 언제 후회하겠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었어요. 준호도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누나,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가족은 하나뿐인데.
제가 대답했죠.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목매달 필요 없어.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거야. 집을 넘겨주는 날 정말 후련했어요. 새 주인분도 좋은 분이더라고요. 집을 정말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집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준호 부부가 3년 동안 이 집에 대해 고마워한 적이 있나요? 당연하다는 듯이 살면서 심지어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까지 했는데 정작 돈 주고 산 분이 더 고마워하시네요. 집을 넘겨주고 저는 강원도로 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샀거든요. 서울 집 판 돈으로 강원도 집을 사고도 꽤 큰 돈이 남았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강원도 집은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유로워서 놀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게 진짜 내 집이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민화도 배우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취미생활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으니까요. 서예 모임도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정말 좋으세요.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살아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오이 이런 거 심어서 키우는데 정말 보람찼어요. 제가 기른 채소로 밥을 해 먹으니까 맛도 더 좋고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 줄 몰랐어요. 가끔 준호가 연락을 해요. 처음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누나,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64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 아닌가요? 동생 뒷바라지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제 꿈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선미 씨도 가끔 문자를 보내요.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3년 전에 했어야죠. 지금 와서 하는 사과는 집이 그리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 늙은 나이에 집 하나 지키겠다고 난리냐고요. 가족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참고 살지 그랬냐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집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제 인생이었거든요. 제 존재 자체였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고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라도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때 그 결정을 했던 제가 참 대견스러워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집은 정말 준호 부부 명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위축되어 살면서 언제 또 무시당할지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혼자라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여서 자유로워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요.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더라고요. 64살에 깨달은 진리예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그래요. 은정 씨는 정말 용감하다고, 자기들은 그런 용기가 없어서 계속 참고 산다고요. 그런데 저는 용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참을성이 많다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엄마 유품을 함부로 판 것과 제 집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 그 선이었어요. 지금 제 작은 집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창밖으로 제가 가꾼 꽃들이 보여요. 정말 예뻐요. 아무도 제 허락 없이 꺾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민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시작했는데도 정말 잘한다면서 전시회에도 출품해보자고 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받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 때는 이런 기쁨을 몰랐어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으니까요.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서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런 게 진짜 힐링이구나 싶어요. 가끔 준호가 보낸 문자를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누나, 혼자 살지 말고 다시 같이 살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의 고통을 다시 겪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때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게 제 의지대로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냉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게 이기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기적인 건 누구일까요? 3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집주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집을 가로채려고 한 사람들일 거?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 저일까요? 어쨌든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로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때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은 마당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노을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평화로워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때 생각해봐요. 정말 잘했구나, 나 자신한테. 6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다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저도 밤새 고민했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64살에 처음 알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혼자 사는 것도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충분해요. 저에게는 박 여사 같은 친구가 있고 민화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있고 서예 모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더 소중해요. 다 늙은 나이에 집 하나 지키겠다고 난리냐는 말도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집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거든요. 제 존재와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런 걸 포기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 그 집이 나와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집이니까요. 그런데 꿈에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누군가 눈치를 주고 제가 위축되어 있거든요. 깨고 나서 지금 제 집을 보면 정말 안도가 돼요. 여기는 정말 제 집이에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제가 진짜 주인인 곳이에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오늘도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네요. 제가 만든 작은 새집에 새가 와서 살고 있어요. 정말 기뻐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 신기해요. 64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제 마음대로 제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에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요.